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시는 했는데 운영은 어쩌지? 라는 제목으로 운영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 그,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이라고 하면 되게 저도 이거를 준비하기 전에는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다가 제가 바이브빌딩 클럽 3기까지 운영을 했는데, 이제 바이브빌딩 클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발 지식, 좀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가, 그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데 집중을 하는 코스예요. 그걸 알아야 안정적인 서비스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AI 하네스 세팅하고 뭐 이제 개발 지식 같은 것들, 모르는 것들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디버깅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다루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찌저찌 앱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예를 들면 어 없었던 기능을 새로 이제 넣을 때 그 기존 기능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 뭐 마케팅 하면서 그런 피드백들을 어떻게 또 관리를 하냐, 이런 질문들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종종 받았어요. 근데 그냥 어 뭔가 저도 나름대로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막 이렇게 해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가지고 막 명쾌한 답을 드리지는 못했었는데, 지금 운영을 그래도 1년 넘게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제 나름대로 또 기준도 생기고,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이 서비스가 더 잘 팔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운영이라는 게 서비스를 성장시키면서 굴리는 체계를 만드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뭐 고객들한테 어떤 문의가 왔을 때 그걸 뭐 자질구레한 그런 문의 사항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것들이 그게 아니고, 이걸 시스템적으로 좀 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익화 앱 만들기, 커서로 수익화 앱 만드는 책을 만들어 출간을 했는데, 이거 연계해서 하는 마지막 어, 특강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뭐 다들 아실 것 같지만 제 간단한 소개고, 11년 차 프로덕트 디자이너고, 네, 주로 스레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블로그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바이블딩 클럽 웹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뭔가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올리려고 해요. 최근에 데스크탑 콤냥이 이거 만들어서 6월 1일에 만들었고, 지금 7월 30일이니까 딱 2달째 됐는데 지금까지 한 870만 원 정도 매출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도 제가 너무 배운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써서 전자책 같은 걸로 좀 공유를 드리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식들 이런 데서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자료는 제가 바이드벨링 클럽에 물론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카톡방에 제가 다시 또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디자인, 그리고 오늘은 운영까지, 오늘 마지막 출간 연계 특강입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특강이고, 출시했는데 운영 어떻게 하지? 서비스를 성장시키며 굴리는 체계를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운영의 이해와 중요성, 그리고 제가 실제 서비스를 만들면서 어떤 것들을,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해 나가실 때 신경 쓰셔야 되는 것들 6가지를 좀 준비를 했고, 정리 마지막에 할 거고, 그리고 Q&A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운영의 이해와 중요성부터 시작을 할 건데,
저희가 그 보통 이제 그 바이브 코딩 시작을 하시면은 이 정도는 하실 거예요. 이 정도는 기획 당연히 해야지. AI랑 얘기하시면서 이제 어떤 제품 만들지, 어떤 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기획하시고, 그리고 디자인도 클로드한테 맡기셔가지고 하실 거고, 스티치나, 그리고 나서 개발도 맡기시겠죠.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시를 하겠죠. 뭐 웹사이트면은 더 빨리 출시할 수 있을 거고,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사 과정 좀 거치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출시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저희가 이제 마케팅 편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 마케팅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 제품 기획과 이 출시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루프를 돌 때 계속 마케팅이 투 트랙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마케팅에 대해서 그때 다 못한 얘기들이 있는데, 마케팅은 이 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마켓 포지셔닝. 결국에는 내 제품을 시장에 어떤 위치에 어떤 타겟 오디언스한테 어떤 목소리로 어떤 얘기를 하게끔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위치가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설정되고 그 타겟을 위한 브랜딩, 뭐 보이스 앤 톤, 톤 앤 보이스 뭐 이런 것도 다 설정이 자연스럽게 되고 제품 홍보하는 것도 컨텐츠의 포맷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정해진다. 이런 얘기를 마케팅 때 제가 드렸는데 마케팅을 항상 같이 신경을 써야 판매 확률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일단은 만드시지 마시고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팔 건지 어떤 형식으로 그거를 꼭 항상 이 마케팅을 신경 쓰시면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운영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운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제품 제작 트랙, 이 기획, 디자인, 개발, 그리고 나서 이 운영에선 측정이 되게 중요해요. 측정, 그리고 다시 루프를 돌죠. 다시 기획, 디자인, 개발, 그리고 측정, 또 다시 기획, 디자인, 개발. 이 루프를 계속 돕니다. 제품 제작 루프가 있고 마케팅은 투 트랙을 계속 같이 가죠. 그리고 이 마케팅과 제품 제작을 두 개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운영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거 전체가 제품을 성공시키는 두 가지 트랙이기 때문에 이걸 잘 굴리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죠.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그러면은 뭘 하냐? 운영단 업무들이 뭐가 있을까? 기획단에서 뭐가 있을까요?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겠죠. 어떤 컨셉의 제품이다. 어떤 컨셉의 제품이어야 될 것 같다. 초기에 이제 그 출시하기 전에는 뭐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고,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면, 이번 업데이트에는 어떤 것까지 넣자. 약간 그 이제 업데이트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업데이트 스콥도 정의하는 것도 운영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운영을 고려한 전체 구조를 좀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를 다 내고 싶어. 그럼 냈을 때 내가 둘 다 감당한가? 감당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거죠. 내가 운영할 수 있나? 내가 이제 1인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리소스를 이제 고려해야 되니까.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 옵스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디자인 시스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아이콘을 내가 직접 만들면 너무 힘들겠죠. 1인으로 할 때.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매테리얼 디자인 그런 아이콘 시스템 뭐 폰트썸 뭐 이런 것들 많으니까 그런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쓰는 것도 운영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AI로 요즘에는 디자인을 하는데 스티치를 쓸 건지 아니면 피그마를 쓸 건지 펜슬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루프를 돌면서 계속 내가 제품을 개선하고 릴리즈하고 이런 과정에 음, 지대한 어떤 그 일상적인 영향을 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운영적인 그 의사 결정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개발도 마찬가지죠. 개발도 그냥 만들어서 출시 이게 아니고 테스트를 꼭 해야죠. 테스트를 충분히 해서 사용자가 안정적인 어떤 그 새로운 버전이라도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테스트 환경을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막 정책이 바뀌어서 뭘 바꾸라고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심사를 또 대응을 또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 앱에서 쓰고 있는 어떤 그 외부 라이브러리가 이제 업데이트가 안 한대, 이제 폐기가 된대. 그러면 다른 라이브러리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실제 이제 직접적인 어떤 앱의 뭐랄까요, 그런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거랑 거에서부터 살짝은 비껴져 있지만 되게 중요한 것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시를 하고 그 릴리즈를 하고 나면 측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 때는 사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첫 번째 내는 그 버전은 물론 시장 조사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알아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시겠지만, 절대로 그게, 생각한 대로 잘 풀리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사람들이 이탈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왜 이탈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를 영점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도 봐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 주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 같은 거 만들어서 뿌리신다면은 뿌릴 때 그 반응이 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또 관찰해야 되고, 필요하면 슈퍼 유저가 있어. 막 유저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막 한 두세 명 정말 잘 써. 그러면 그 두세 명은 이제 커피를 사주면서라도 인터뷰를 해야 되겠죠. 왜 잘 쓰는지.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이 제품의 가치가 뭔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더 깊게 이해를 해야 그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기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다시 판단하고, 네, 이제 전체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는 이 홍보 채널 어디다가 할 건지, 뭐 어떤 방식으로 컨텐츠를 제작할 건지. 이게 AI가 요즘에는 많이 발달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거를 내기 위해서는 하네스를 굉장히 잘 만들어 줘야 돼요. 가이드도 잘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운영단의 업무인 겁니다. 네, 그래서 각 그 파트마다 이런 운영단의 업무들이 있어요. 운영단의 업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품이랑 동떨어진 자질구레한 업무가 전혀 아니고 이것들이 잘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게끔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을 잘 해놔야,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잘 구성을 해놔야, 그래야 비로소 더 빠르게 그 제품을 업데이트할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이 어디인지, 그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판단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막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막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뒤져가면서 막 해야 되면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겠죠.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 AI를 통해서 그 어떻게 제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했었던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AI 사실 바이브 코딩으로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만들었어요. 뭐, 만다르트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아티클 보는 어떤 피드도 하나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막, 뭐, 활발하게 관리하진 않고 있고, 업데이트 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독서 기록의 퀄렉트랑 콤냥이 이 두 가지는 제가 팔려고 작정하고 만들었고, 실제로 팔렸고, 네, 지금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퀄렉트는 많진 않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제가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그 퀄렉트는 1년이 됐어요. 이 작년 5월 23일쯤에 릴리즈를 했고, 지금 1년이 넘었죠. 1년 2개월 정도 됐고, 이 콤냥이 데스크탑 앱 콤냥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2개월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운영적인 측면을 건드렸는지, 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운영 사례인데, 컬렉트랑 콤냥이 두 개를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운영의 체계라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이제 이 제품 개선을 위해서 뭔가 들어가는 그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걸 최적화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음 루프에 들어가는 비용에 이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보고 약간 운영을 하면서 좀 관측을 한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조금 더 앱의 성장에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정을 한 항목들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어보니까 퀄렉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년 2개월 동안에 한 34번 그 업데이트를 했고, 그리고 콤냥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업데이트를 했어요. 네, 좀 1년 동안 업데이트한 것보다 얘를 더 많이 해가지고 약간 민망한데, 네, 아무튼 퀄렉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가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쌓아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데스크탑 앱 콤냥이는 중간에 그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그 심사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뭐 내가 업데이트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아무리 그게 자잘한 거더라도 그냥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3회 업데이트를 했고, 퀄렉트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기획적인 측면에 제가 아까 그 제품 개선 그 루프가 있었죠. 기획, 디자인, 개발, 특정, 그리고 이제 마케팅, 이 각각의 부문에서 각각 이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을 운영적으로 지금 처리를 했었는지 이런 걸 보면, 일단은 컬렉터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있어요. 일단 내가 서버가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 되게 중요한 판단이에요. 왜냐면 서버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거 하나만으로도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 운용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이제 퀄렉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와서 그 문장 수집을 그 책을 읽다가 사진을 찍어서 문장 수집을 빠르게 해야 되고 그게 잘 오랫동안 아카이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조건 필요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무조건 필요한 서비스였고, 그래서 이거는 네, 어쩔 수 없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됐고, 그 중에 이제 수파베이스라는 그 백엔드에서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그 서버를 운영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애드몹 광고를 붙여서 하는데, 그 이제 이거는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애드몹 광고를 딱 붙였을 때 사람들이 문장 수집 7번째마다 광고를 보게 돼요. 근데 그 광고가 30초 막, 어떤 때는 30초짜리가 두 개씩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게임 하시다 보면 뭐 그런 거 보셨겠지만, 근데 그거를 그 앱 제작자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나는 15초짜리 앱만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 사용자 경험을 해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애드몹 광고를 제거를 하고 대신에 이제 15초 고정 그 시간을 가진 그 퀄렉트 프로 그 플랜을 그 구매를 유도하는 그 배너 광고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모달 광고로 바꾸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그러면 뭐 5번째 그 문장을 수집했을 때 광고를 보여줄 수도 있을 텐데 왜 7번째로 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앱의 어떤 그 사용자들이 이탈하지 않게끔 좀 만들기 위한 운영적인 좀 보고 관찰하고 그 이제 조정을 한 판단 중에 하나고, 원래는 5회로 했다가 지금 7회로 늘려놨거든요. 약간 5회로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그런 판단들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했었고, 그리고 디자인을 컬렉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요즘에는 다 그 펜슬이라는 애를 쓰는데, 요즘에는 다 펜슬이라는 그 거를 사용을 하는데, 그 처음에 한동안 그 HTML 그 펜슬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HTML로 디자인을 시켜놓고 막 여러 버전을 막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피그마로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서 그 마무리하는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짰었어요. 네, 그래서 그 퀄렉트 안에 이제 디자이너 에이전트가 있는데,
디자이너 에이전트가 일을 할 때는 항상 HTML로 먼저 짜고 그걸 이제 피그마 MCP로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거를 그 원래 만들어 놨었던 컴포넌트로 조금 교체해가지고 약간 디자인을 정리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짰었습니다. 네, 일종의 디자인 옵스죠. 그리고 디자인 그 아이콘 같은 경우는 매테리얼 디자인 시스템에 있는 거를 사용을 했고 직접 만들지 않고요. 이런 데서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무조건 다 운영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측면에서는 네, 퀄렉트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콤냥이도 각각 다른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툴을 다른 걸 썼어요. 그 퀄렉트는 앰플리튜드를 썼고 그 콤냥이는 포스트 호그라는 거를 썼어요. 얘가 조금 더 싸요. 얘가 조금 더 이벤트 수집할 수 있는 양도 더 많고 근데 제가 두 개 다 써보니까 앰플리튜드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용자 행동 데이터 수집하고 싶은데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 분명히 포스트호그 나올 거예요. 근데 앰플리튜드를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UI가 좋고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앰플리튜드에 AI도 붙여가지고 그냥 프롬프트에다가 뭐 지난 3개월 동안 뭐 리텐션 분석해줘 하면은 그런 리포트 다 만들어주거든요. 이메일로도 쏴주고 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한도도 더 이제 늘려가지고 아마 그 무료 티어가 충분할 겁니다. 저는 1년 내내 지금 쓰고 있는데 아직도 돈 내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파베이스는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수파베이스로 쓰고 있으니까 수파베이스 또 MCP가 있어요. 이거를 하면 뭐가 있냐면 독서 기록이니까 예를 들면 그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문장 수집이 총 몇 개가 됐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수집한 사람들 탑 10을 뽑아줘 이러면 쭉 뽑아줘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문장 수집을 뭐 30개 이상씩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커피 쿠폰 같은 거 드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하고 싶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MCP 같은 것들이 있으면 되게 쉽게 그런 대상 선정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그 AI한테 그 앰플리튜드의 사용자 행동 데이터랑 그 수퍼베이스 MCP에 이제 쌓여 있는 그런 문장 수집한 그런 데이터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누가 이탈을 했는지 약간 그런 것들을 뽑아내면 이제 만약에 인터뷰하고 싶은 타겟군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MCP가 있어서 이런 구글 폼들을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챗GPT랑 뭐 그 클로드랑 같이 얘기하다가 질문지 쭉 뽑아서 그냥 폼 만들어줘 하면 폼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지메일도 MCP 연결해 두셨으면 바로 그 사용자들한테 그 폼 링크 넣어서 그 이메일 내용도 개인화해서 바로 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문 돌렸었던 사례를 제가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노션 피드백 보드 무조건 운영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두 개 다 콤냥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저기서 막 피드백이 많이 와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만드시고 인스타나 뭐 스레드나 뭐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 뭐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다가 공유를 하시면 그대로 그 채널들에서 문의가 옵니다. 이메일로도 오고. 그럼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었던 이런 문의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모으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제가 쓰는 클로드, 그리고 클로드 웹사이트나 그리고 헤르메스도 쓰고 있어서 슬랙 채널에다 연동해서 쓰고 있고 디스코드에다가도 쓰고 있는데 저도 AI를 딱 걸어 사용하는 그런 채널들이 많으니까 그 모든 채널에 있는 AI들한테 노션을 연결해 놔요. 그리고 노션에 이런 그 사용자 피드백 보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어느 채널로 들어오든지 간에 예를 들면 텍스트를 복사하든 아니면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런 피드백 왔으니까 노션 피드백 보드에다 저장해 놔줘 하면 바로 그냥 저장을 합니다. 제가 그걸 디스코드에서 요청을 하든 슬랙에서 요청을 하든 아니면은 클로드 코드에서 요청을 하든 클로드 웹사이트에서 요청을 하든 이제 다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이도록 네, 그런 운영적인 어떤 규칙 그런 것들을 조금 세워놓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제품 홍보도 헤르메스를 활용을 해서 3D 컨텐츠를 반자동화했어요. 완전 자동화도 할 수 있는데 퀄리티가 좀
약간 믿기 어려워서 반자동화 한 거를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그 콤냥이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획 이 측면에서는 제가 되게 좀 이게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얘는 웹상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 뭐 이제 VS 코드나 커서나 뭐 안티그래비티나 이런 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데스크탑 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사하는 기관도 없고 그러면은 결제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그 제가 직접 다 모듈을 붙여서 만들었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난이도가 그 업다운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어 그 여기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콤냥이를 돈을 주고 샀을 때 만약에 다운로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실행을 시키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그냥 다운로드 파일 자체로 그냥 어떤 인증 과정 없이 바로 콤냥이를 실행시켜서 쓸 수 있다면 그러면 이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다가 막 그냥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면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 괜한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샀을 때 라이센스 인증을 한번 하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서버를 너무 두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퀄렉트를 만들면서 서버를 운영해 보니까 너무 손 가는 것도 많고 그냥 서버 없이 그거를 결제를 해주는 그 사이트에서 직접 라이센스 키를 발급해주고 인증까지 알아서 해주는 게 없는지를 리서치를 해보니까 레몬 스퀴지라는 게 유일하게 그거를 지원을 해서 이거를 이제 선택해서 지금 여태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잘 만들어 놨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굴러가냐면 사람들이 콤냥이를 다운로드 받고 그거를 이제 랜딩 페이지에서 콤냥이를 구매를 해야 라이센스 키가 이메일로 오는데 그 이메일로 받은 라이센스 키를 콤냥이를 실행한 다음에 그 라이센스 키를 넣어야 그 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이센스 키를 넣고 인증 버튼을 누르면 제가 서버가 없으니까 이 레몬 스퀴지한테 인증 요청, 확인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증까지 이 친구가 다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데스크탑 앱 만드는데 뭔가 그런 인증 같은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레몬 스퀴지 쓰는 게 거의 유일한 답이에요,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패들 뭐 다른 폴라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은 그 라이센스 발급이랑 인증을 그 해주지 않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유일한 지금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앱을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 업데이트된 파일을 사람들이 그 이제 다운로드를 계속 받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면 배포용 파일을 또 어디다가 저장해 놓고 사람들이 받게 할 것인가 그거를 또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제 GitHub 릴리즈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URL이 바뀌지 않으면서 그 계속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 됐을 때 최신 그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똑같은 URL인데 네. 그래서 이런 구조 이 구조를 세팅을 하는 게 이제 콤냥이를 만들 때 되게 제가 운영 측면에서 그 어떻게 난이도를 최소화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이제 결정했었던 사안들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뭐 맥OS랑 윈도우스도 운영하기 위해서 윈도우 랩탑도 하나 샀어요. 윈도우 윈도우 그 콤냥이 맥북용을 출시를 하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그 $160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15만 원짜리 윈도우 랩탑을 사가지고 그 이제 윈도우 버전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출시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제 돈은 안 쓰고 물론 번 것도 제 돈이지만 네 그런 식으로 번 것 가지고선 계속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이런 콤냥 그 이제 데브 앱도 별도로 그 한 버전을 따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테스트를 충분히 하고 이제 문제가 없으면 실제 이 콤냥 이 데브를 뗀 이 콤냥 이 그 프로덕션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짜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마케팅 방식이나 이런 거 이제 디스코드 채널 운영하는 것도 콤냥이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헤르메스를 활용을 해서 인플루언서 협업이 되게 이 콤냥이는 두 번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 협업을 할 때 필요한 그 이제 그 이벤트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벤트에 응모하는 그 폼 양식을 만드는 거나 그 이제 이 당첨자들한테 배포할 그 이제 라이센스 키들을 생성하는 그것들 이런 것들도 다 스킬로 만들어 놓고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들 협업할 때 어, 바로 그 스킬을 가져다가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또 세팅을 해놨고요. 네. 그래서 여기 생각보다 설명이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빠르게 한번 제가 이것들을 이제 다 겪으면서 사실 이거 말고도 자질구레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품을 운영을 하실 때 이거를 이제 정말 성장하면서 뭔가 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지 신경 쓰셔야 되는지 6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없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고 그 제품 구조를 결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가 있냐 서버가 없냐 약간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운영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테스트 환경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바일 앱을 만드실 거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드실 거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제 막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기는 할 거예요. 보통 이제 그냥 내가 내 컴퓨터에서 만드는 어떤 그 상태에서는 그런 이제 디버그 모드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따로 테스트 환경을 어떤 확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GitHub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전 관리라든지 어떤 그 이제 프로덕션 코드가 있는 거를 바로 직접 막 이렇게 고치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많이 하고 제품 구조가 좋고 단순하고 이래도 누군가는 그 버그라든지 뭐 약간 에러를 겪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문의를 해 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처하시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룰 거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를 파고드는 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측면에서 이제 측정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할 거예요. 사용자가 결국에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알아내는 과정이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5번째 방향성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방향성을 점검한다는 게 그냥 사용자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제품의 어떤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 제품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MVP만 내서 이렇게 릴리즈를 하지만 이제 본인이 바라보는 어떤 방향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4번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뭘 원하는지, 뭐에 반응하는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도 좀 보면서 어떤 게 어떻게 가는 것이 건강한 방향으로 건강하고 좀 지속 가능하면서도 수익성이 가장 좋은가 이거를 이제 방향성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기획 측면으로 이제 또 넘어가서 다시 제품 개발 루프를 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투트랙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숨 쉬듯이 제품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나는 영상 찍는 거를 너무 손쉽게 해. 뭐 그게 부담이 전혀 없어. 뭐 그러면 이제 릴스나 뭐 쇼츠나 뭐 이런 것들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부담스럽고 하면 뭐 스레드라든지 그런 거 글 쓰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 뭐 그거 글 쓰는 게 내가 좀 부담스럽다면 AI한테 시켜보고 좀 괜찮은 포맷들 비슷한 어떤 그 톤 앤 매너를 좀 잡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양산하게 해주고 뭔가 거기서 이제 좀 몇 개를 뽑아가지고 조금 더 운영을 해보다가 좀 반자동으로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완전 풀 자동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제가 반자동으로 돌리던 과정들을 한번 소개를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아니 벌써 40분이네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품 구조 결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강의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한 구조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백엔드가 있고 백엔드 또 안에 또 데이터베이스랑 스토리지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수파베이스 뭐 파이어베이스 이런 거고 그리고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뭐 이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깃허브이라는 애로 그 이제 버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렇게 그 가져다가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이 파트를 만약에 아예 안 쓸 수 있다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 아이디어의 검증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일단 없이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없이 한번 시작해보는 결국엔 사람들이 수요가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이거를 붙이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요를 확인하기 전까지 약간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최대한 걷어내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로그인이 꼭 필요한가?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할까? 이런 것들 꼭 질문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외부 이제 API 사용을 할 때도 이게 예를 들면 지도를 베이스로 하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글로벌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네이버 지도를 쓰면 안 되겠죠. 뭐 이런 것들도 운영적인 판단이겠지만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도 어떤 지도를 쓰는 것이 뭐 카카오 지도를 쓰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운영 난이도랑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 구조를 결정하는 게 여러분들의 앞으로 운영 난이도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꼭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꼭 물어보세요. 약간 AI한테 직접. 너 이렇게 했을 때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찾아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이 서버 이제 제품 구조를 어떻게 또 했는지에 이 서버 유무 가지고서는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콜렉트랑 콤냥이를 서버가 있을 때 없을 때 근데 서버 없어도 돈 잘 벌어옵니다. 하루 평균 지금 20달러에서 40달러 정도 벌어오고 있고 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콜렉트 같은 경우에는 먼슬리 매월 한 22달러 정도예요. 그래서 훨씬 이게 뭐 서버가 있어서 좋은 서비스, 없어서 좋은 서비스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가 약간 이거에만 집중을 하셔서 이런 제품 스펙이나 이런 것들 정말 핵심적이지 않으면 다 빼는 거를 네, 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 환경 확보인데 네, 내용을 보면 이제 이 테스트 버전 분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모바일 앱을 만드신다면 사실 이런 제가 이제 컬렉트랑 컬렉트 데브라는 애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플러터가 알아서 또 해주는 거고 얘는 개발할 때만 돈을 내고 얘가 이제 프로덕션 앱이에요. 얘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고 얘는 이제 그 랩탑에서 개발할 때 그 케이블 꽂아가지고 빌드 했을 때 나오는 앱입니다. 네, 근데 이제 콤냥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만들었어야 됐어요. 이거는 뭐 따로 그런 프레임워크가 또 있진 않았어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이제 깃허브를 좀 아셔야 돼요. 더 안정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꼭 아셔야 되는데 브랜치랑 커밋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브랜치라는 거는 뭐죠? 가지죠. 이렇게 나무에가 있으면 그 가지를 뽑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그런 피처를 개발을 한다 할 때 이게 메인 브랜치예요. 메인 브랜치면 이렇게 따서 이 옆에 트랙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어떤 이 브랜치에서 그 분리되어 메인 브랜치랑 분리되어 있는 이 새로운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셔야 이 프로덕션에 있는 코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프로덕션에 있는 코드는 안전하게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기능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AI한테 시키니까 AI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얘한테 이것저것 시켜보고 싶으시다면 메인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애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브랜치를 따서 이제 별도 공간에서 작업하는 거를 이제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메인 브랜치 말고 새로운 브랜치 만들어서 작업해줘.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별도로 한 다음에 작업이 다 되면 메인 브랜치로 다시 머지하면 돼요. 머지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브랜치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커밋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저장이에요, 그냥 저장. 그래서 저장 그 세이브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쭉 작업을 하다가 세이브 포인트 만들고 세이브 포인트 만들었는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전 세이브 포인트로 쉽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이브 포인트를 만들어 놨으면. 네, 그래서 쉽게 돌릴 수 있게끔 커밋을 좀 잘 해야 된다. 이것도 그냥 그 이제 AI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커밋 해줘. 커밋 푸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이 두 가지 꼭 아셔야 되고, 이 GitHub 다루는 거나 이런 것도 제가 강의 때 다 다뤄 드리는데, 어쨌든 이 정도만 그 물어보셔도, AI한테 바로 물어보셔도 다 상세하게 좀 알려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영할 때 분명히 터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코드를 잘못 짰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수파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계신데 수파베이스가 다운됐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어떤 에러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이제 메시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그냥 그 문제가 있어서 뭔가 내가 잘 못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고, 일단은 그런 문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 서비스에 애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앱 쓰다가 불편하다고 개발자한테 메시지 안 보내시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만큼 내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누구보다 제 서비스를 좋아하는 팬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주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이 앱은 개발자분이 말도 잘 들어주고 뭐 이런 거 건의하면 되게 잘 수용도 해주고 이렇게 하신다. 네, 그것도 되게 좀 저는 제품만 좋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개발자를 보고 개발자의 태도를 보고 앱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면 오히려 팬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 4번 사용자 파고들기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금 본 것처럼 어떤 피드백들이 올 거예요. 서비스를 만들고 이제 릴리즈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줍니다. 뭐는 어땠으면 좋겠고, 저건 저땠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쓰는데 이건 어떻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홍보했었던 모든 채널을 통해서 피드백이 들어올 건데, 그거를 저는 노션에다가 관리를 해요. 노션에다가 관리를 하고, 제가 직접 잘 안 씁니다. 제가 직접 잘 안 쓰고, 그냥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이런 것들 메시지 오면 뭐 이제 복사해가지고 보내던지, 아니면 스크린샷까지 찍어요. 그 이 사용자 이름까지 같이 나오게.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보면 저는 이 그 사용자 리포트 그 태스크 보드인데, 거기 이제 suggested by라는 컬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어디에서 그 이제 리포트 한 건지, 그러면 이게 왜 이거를 넣어두냐면, 이게 업데이트가 됐을 때 그 사람한테 바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그렇게 알려줬을 때 누구보다 이걸 원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되게 고마워하고 그 사람들이 또 팬이 되는 어떤 그런 순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 채널에서 오는 이런 피드백들을 한 곳에다가 모아 두어야 된다. 이게 노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만약에 옵시디언을 쓰신다 그러면 옵시디언에다가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에너지를 들여서 그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체계적으로, 네, 그럴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내용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 모든 태스크들이 중요도가 똑같지 않고 크기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중요도나 태스크 크기 같은 것들도 좀 같이 메모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왜냐면 이거를 잘 해놔야 여러분들이 쌓이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리포트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했을 때 뭔가 이게 제품의 어떤
그 수익성을 더 좋게 만들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방향성 점검할 때 그 다음 그 이터레이션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그 업데이트를 이번 스코프에 이제 가지고 갈 건지 그걸 결정해서 이제 실제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다시 출시하고 또 이제 반응 보고 그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피드백을 수집하는 방식은 이 클로드 뭐 웹, 클로드 코드 헤르메스에다가 다 이제 노션 MCP를 세팅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줍니다. 지금 이건 디스코드인데 디스코드에서 어떤 피처 리퀘스트 채널에서 그 이제 그 문의가 온 거예요. 문의가 와서 어떤 애가 그 긴 메시지를 줬는데 그래서 그 이 메시지 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 물어보고 좋으니까 그거 노션 태스크 보드에다가 추가해.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 채널에서는 답변을 또 줘야 되니까 이제 뭐 답변 작성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디스코드 채널에서 모든 그 이런 피처 리퀘스트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럭키를 통해서 항상 처리를 하게끔 제가 워크플로우를 짜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디에서 제가 피드백을 받든지 간에 노션 태스크 보드에다가 그 이제 AI들이 이제 저장을 해준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렇게 피드백이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지금 이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초반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이제 뭐 GA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내 서비스를 잘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출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대단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쓰는 사람들을 많이 키워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잘 쓰는지 그리고 뭐 이탈은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퀄렉트 앰플리튜드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오늘 캡처해서 온 건데 사실 퀄렉트는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제 하루에 한 2, 30명 정도 들어오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리텐션이 항상 쓰시던 분만 써서 뭐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 나쁜 편은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마케팅 제품 홍보 활동을 하면서 유입을 되게 많이 끌어온 적이 한 네다섯 번 정도 되는데 다 이탈이 되더라고요. 다 이탈이 돼서 도대체 왜 그게 이탈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분석한 것도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지금 개선하려고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리텐션 차트를 보면서 사람들이 꾸준히 잘 들어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앱에서 처음 딱 들어와서 앱이 사용자에게 주는 핵심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핵심 경험까지의 그 스텝 바이 스텝 그 이제 순서가 있을 텐데 사용자들이 버튼을 몇 번 누르는지 그러면 그 핵심 경험까지 그 온보딩 퍼널이 사용자들이 뭐 예를 들면 들어와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책을 먼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문구를 추가해야 되는데 책을 추가를 한 사람들 중에서 문구를 추가한 사람들이 지금 65.79%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사이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탈을 했다는 건데 그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GA로는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벤트를 트래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툴을 쓰셔야 돼요. 앰플리튜드나 포스트호그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몇 번 하는지 보고 싶고 저것도 몇 번 하는지 좀 보고 싶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벤트들을 쭉 나열해 놓고 어떤 이벤트들이 가장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렉트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추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40명이 30번 이거를 이제 했고 인당 1.5회 했다고 하네요. 네, 여기 데이터 좀 이상한데.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한 트래킹하고 있는 이벤트들의 횟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파베이스 MCP를 이제 연결을 하면 이건 이제 수파베이스 그 MCP 연결한 클로드 코드 화면인데 이번 주에 수집된 문장 개수랑 가장 많이 수집한 사용자 상위 10명을 뽑아줘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뽑아줘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막 뭐
개발자한테 물어보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사용자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서비스의 상태를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보기가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처음부터 막 보는 방법을 알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단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핵심 경험의 어떤 그 온보딩 퍼널 그런 곳곳에다가 이제 이벤트 트래킹 코드만 잘 심어 놓고 그러면 그거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 쌓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API랑 MCP를 AI 뭐 클로드나 챗GPT한테 이제 주고 그냥 물어보면 돼요. 지금 뭐 내 앱이 어떻니? 뭐 시장 평균 대비 어떻니? 뭐 약간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 얼마나 최신화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감을 잡기에는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랑 MCP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보는 어떤 정량적인 방법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정성적인 분석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면, 최근 추가했는데, 여기 지금 35%나 되는 이 사용자들은 왜 이탈을 할까? 이 외에는 데이터가 얘기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들어와서 이 27개, 21개씩 이런 식으로 수집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수집을 하는 걸까? 이런 건 데이터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 사용자들이 정말 내 서비스의 어떤 부분에서 가치를 느끼는지, 어디를 내가 더 증폭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용자를. 그래서 제품 방향성을 설정할 때는 이 왜를 알아야 돼요. 왜 안 쓰지? 왜 잘 쓰지? 그래서 사용자가 어느 정도 생긴 다음부턴 이 인터뷰를 하는 어떤 그거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걸 준비하는 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AI가 있고 MCP가 있기 때문에 구글 그 워크스페이스 MCP를 연결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클로드 코드랑 막 대화를 하시다가 약간 내가 지금 서비스를 누가 잘 쓰고 누가 못 쓰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설문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자들을 세그멘트를 나눠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질문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그리고 약간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용자 이메일들이 쭉 있을 테니까 그 목록들을 다 구성을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고 이게 되게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프롬프트 안에서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글 이제 워크스페이스 MCP를 연결을 해주시면 대화를 거기서 쭉 진행을 하시면 지금은 뭐 컨텍스트 윈도우가 거의 뭐 그 1밀리언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지금 이거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퀄렉트의 이탈률이나 이탈 이유를 알기 위해서 프로 이제 플랜을 사용을 하는 유료 활성 사용자들 그리고 무료 플랜을 사용하는 활성 사용자들 그리고 프로 플랜을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이제 결제하지 않고 떠난 사용자들. 그러면 이제 이탈 사용자들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활성 사용자들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봐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앰플리튜드나 이런 걸로 데이터를 잘 쌓고 있었다면, 그런 판단들은 AI랑 대화를 하면서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을 체계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질문지를 다 만들고 이메일 전송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AI랑 같이 했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 활성 사용자들이 이제 주는 답변들을 보면서는 이제 정성적으로 좀 읽어보면서 내 서비스가 어떤 강점이 있구나, 어떤 약점이 있구나. 이걸 보고 이제 복합적으로 다른 데이터들과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 이터레이션 때 어떤 기획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가, 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MCP 여러분들 꼭 굳이 이런 인터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적극 이용하시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글이 워낙 이런 오피스 툴들 그 생태계가 어쨌든 간에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뭐랄까요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 MCP가
AI랑 또 그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런 구글의 생태계 안에 있는 구글 독스라든지 뭐 구글 폼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만, 네, 그리고 Gmail 같은 것도 제 업무를 위한 그 이제 앱 관련해서 이제 문의 오고 이런 것들도 다 구글 그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결제하고 쓰고 있거든요. 다 이제 그 도메인 하나 사가지고 이메일 세팅할 때 다 그거를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정보를 다 한 곳에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MCP랑 Gmail 그 MCP 그것만 가지고 다 그 다루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여러분들도 구글 툴들을 좀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여태까지 이제 알고 이렇게 알아봤었던 이 사용자의 어떤 특성과 그들이 원하는 니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거를 아셨다면 그러면은 그걸 원하는 거를 내가 딜리버하기 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 예를 들면 그거를 개발하려면 개발 기간이 어느 정도나 들지? 내가 아는 기술이면 쉽겠지만 전혀 모르는 기술이고 뭐 갑자기 무슨 뭐 VR, AR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면 또 난이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쓸 때 외부 서비스를 갖다 쓰는 상황에서는 뭔가 그런 API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비용을 감당하고 그거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 앱의 이 시장성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앱의 방향성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뭔가 피보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완전히 타겟을 바꾸던지 약간 그런 식으로 가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고서는 다음 방향을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숨쉬듯 제품 홍보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AI를 활용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이거보다 제가 포스팅한 것들 그 진짜 조회수 안 나온 것들도 엄청 많은데 네, 조회수 좀 나온 것들 위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윗줄은 제가 콤냥이 관련된 컨텐츠들이고 아랫줄은 제가 그 독서 기록 앱그 콜렉트를 그 운영하면서 썼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에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부담이 있는데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하면 그게 부담일까요? 근데 부담 갖지 마시고 아무거나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앱에 내가 이 앱을 왜 만들었는지 뭐 이런 얘기도 좋고 그 앱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기능을 설명하는 것도 좋고 물론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서 뭐 아니면 그런 거랑 전혀 뜬금없이 그냥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독서 기록을 만들 때 이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있는 이 백인용 원목 테이블 글을 썼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336개 좋아요가 붙었어요. 69개의 댓글이 달렸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거 그 원목 테이블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이 테이블 구경하다가 책 읽고 기록은 콜렉트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후로도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런 좀 직접적으로 그 앱에 가치를 좀 전달하고 싶다 싶어서 이렇게 릴스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보고 좋아요 3개밖에 안 찍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쓰시다 보면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앱을 소개해 주세요. 가끔 되게 인플루언서 분들이 막 그런 것들 소개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또 막 사용자들이 막 100명, 200명씩 막 들어와요. 그때 이제 또 물론 제품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은 다 빠져나가겠지만, 네. 그리고 뭐 왠지 모르겠는데 이 독서 기록 앱 제작자입니다. 이 문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반응이 안 오는데 예전에는 이 문구를 딱 쓰면 그냥 무조건 터지더라고요. 492개 이렇게 찍히죠. 그래서 뭐 별 내용도 없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없어서 만들었는데 추석 선물로 이거 작년 추석 때쯤에 쓴 거거든요. 25년 10월 3일. 그리고 이때 제가 일본에 이거 사담이지만 일본 여행을 가면서 썼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일본 여행하면서 계속 그 앱 홍보를 이어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시작으로 바이럴이 돼서 앱스토어 8위를 갔어요. 지금 이거 10위까지밖에 제가 안 찍었는데 네, 8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콤냥이 같은 경우에는 그 X에 되게 귀여운 그런 그 고양이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이제 영상 같은 거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그 위에 패턴을 똑같이 콤냥이는 패턴 커스터마이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 콤냥이가 막 키보드에 반응하고 뭐 마우스에 반응하고 이런 거를 같이 찍어요. 같이 찍어서 댓글로 달고. 댓글로 달았을 때 그 인플루언서 고양이 그 주인이 제 거를 이제 리포스트를 한번 해가지고 좋아요가 막 400개 정도까지 간 적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것들 간간히 보면서 이렇게 공유를 해줘요. 그럼 21K가 찍히기도 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게 사실 컨텐츠가 된다고 봐요. 그 콤냥이로 얼마 벌었어요. 이런 것도 컨텐츠가 되는 거고. 그 퀄렉트도 그 첫 번째 평생 구독자가 7만 9천 원짜리 이제 결제한 거를 올렸는데 그게 또 엄청 바이럴이 되는 그런 것도 경험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꼼냥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슈가 돼가지고 이런 크립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그 밈코인의 콤냥이 밈코인을 만들어서 엄청 그 막 푸시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런 신기한 경험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이게 여러 어떤 시도들을 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이지 않게 좀 AI 같은 것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게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요즘에 좀 재미가 없어 보이죠? 뭐 이미지도 없고 그냥 텍스트로 제가 그 콜렉트 그 콤냥이 만들면서 콜렉트 이 컨텐츠를 신경 쓰는 게 너무 버거워가지고 이렇게 헤르메스로 스레드에다가 올릴 만한 후보 그 컨텐츠를 10개씩 아침 9시에 나한테 보내줘.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10개씩 보내줬어요. 10개씩 보내주면 제가 몇 번 예약해 하면 그거를 이 친구가 이렇게 2시, 4시, 뭐 6시, 8시에 이렇게 올리겠다. 이거를 이제 예약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럼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띡띡 올라갑니다. 올라는 가는데, 제가 이렇게 1, 3, 4, 10번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얘가 이제 적어준 이 후보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그래도 좀 휴먼 인더 룹이라고 하죠. 그래도 제가 중간에 한번 컨펌 과정을 거치려고 한 건데 뭐 그 글의 퀄리티 자체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막 AI스럽지는 않았는데 뭔가 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컨텐츠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돌리고 있는데 뭔가 조금 다른 방식의 그런 시도들을 하더라도 어쨌든 헤르메스를 통해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니까 제가 시도는 안 했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AI를 통해서 뭔가 이런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업무들을 최대한 자동화하는 것에 좀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AI한테 물어봐서 세팅을 하시는 거를 해보시는 걸 너무 추천을 드리고 이게 아까 그 인플루언서랑 제가 협업을 할 때 이제 그 헤르메스랑 모든 걸 다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협업 문의를 했었던 크리에이터 그 URL을 주면서 협업을 같이 해보자고 연락이 왔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벤트를 제가 그 다른 크리에이터랑 이미 하면서 세팅해 놓은 스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스킬을 가져다가 구글 폼 스킬을 이제 불러와가지고 구글 폼을 그냥 만들었어요, 얘가.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벤트를 응모하는 사람들을 위한 폼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이 URL을 복사해서 그 친구한테 그냥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당첨자들에게 줄 이 무료 코드도 그 헤르메스가 바로 쭉 이제 생성을 해줬고 이렇게 이제 폼을 만들어서 뿌렸는데 그 이제 폼을 응모를 하는 사람들마다 이제 지금 폼의 응답 누적이 지금 몇 개가 됐는지 이런 것들 내가 세워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2,500명 거의 그 정도가 그 응모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20명 뽑아서 주고 이제 나머지는 그 할인 코드 붙어 있는 그런 링크를 막 뿌려가지고 그 이제 세일즈 부스트를 좀 했었는데 네. 그리고 당첨자 이메일 하는 것도 당첨자 이제 뽑아 달라고 하고 이 2,500명 중에 20명 뽑아. 그리고 이 20명한테
그 보낼 이메일도 작성해. 그러면 이제 구글 그 이메일에 드래프트로 쭉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 코드가 잘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전송을 해라 했을 때 그냥 한 번에 쭉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영은 정말 자기가 손으로 물론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번 한 번만 있을 일이야. 그러면은 뭐 굳이 자동화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은 좀 앞으로도 계속 좀, 간간이라도 두 번 이상 해보면 좋겠는데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스킬을 만들어서 이제 조금 저장을 해놓는 어떤 버릇을 들이는 것 저게 좋은 어, 그 버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그 AI를 이런 제품 홍보에 이런 컨텐츠 생성과 이런 배포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이제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지금도 사실은 막 물 흐르듯이 엄청 깔끔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툴도 하나 좀 아예 새로 만들까 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마케팅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말투나 이런 것들을 좀 주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하네스를 깎는다고 표현을 하죠. 약간 그런 경험을 조금 하면서 AI를 정말 여러분들 말을 잘 듣게끔 그게 곧 AI 하네스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할 줄 알면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고 그 AI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AI가 잘 쓰는 툴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거를 이제 AI가 활용해서 더 일을 잘하게끔 만드는 그러면 이걸 배울 수 있으면 AI를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면 제가 물론 바이빌딩 클럽에서 알려드리는 거는 그 모바일 앱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이거를 마케팅에도 이제 적용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그 뭐 실제 업무에도 저는 현업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내부망이나 이런 것들이 빡세게 되어 있는 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운영이라는 건 이제 제품을 성장시키면서 굴리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워크플로우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하실 때 이제 이 6가지를 이제 제품 만드시고 홍보하시고 하실 때는 이런 이 6가지를 그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제품 구조는 있으면 좋은 거 이런 것들 다 제거해야 된다. 그 구조를 관소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조가 늘어나면 다 그게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스트 환경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깃허브에 브랜치랑 커밋 그 개념을 꼭 아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게 터졌을 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자로부터 충분히 들으시면서 그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팬들이 되실 거고 그리고 사용자를 파고 들어야 되는데 피드백을 이런 수집하고 관리하는 어떤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유가 이제 될 때는 그 데이터 수집하고 설문하고 인터뷰 하시는 것도 이제 언젠간 해야 되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런 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그 바이블딩 클럽에서도 다 하는 거라서 만약에 들으시면 그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향성 점검하는 건 여기서 이제 그 파악한 사용자들의 니즈나 어떤 그런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그리고 비용이나 어떤 시장성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직관적으로 좀 믿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때쯤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감이 어느 정도 좀 생길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숨 쉬듯이 제품 홍보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해왔었던 것처럼 뭔가 그런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그런 루틴을 좀 만드시는 네,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났는데 이런 전반적인 어떤 제품을 더 좋은 어떤 제품으로 만들고 더 수익성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는데 바이빌딩 4기가 얼리버드가 오늘 마감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8월 8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매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신청 링크는 여기고, 네, 궁금하시면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단톡방에도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거 다시 보기 영상이랑 슬라이더는 톡방에다 제가 공유를 드릴 거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벌써 제가 네, 15분이나 초과를 해가지고 네, 다음 일정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래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케팅이랑 디자인 하실 때는 한 60분 정도는 들어오셨었는데, 아,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유료 광고는 해봤어요. 태그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어, 음, 말씀하시는 인플루언서 광고랑 제가 이런 인플루언서 매칭 플랫폼이랑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 유료 광고 인플루언서를 제가 막 직접 개별적으로 컨택해서 막 이제 유료 광고를 한 적은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인플루언서랑 매칭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당 한 5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이제 고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 이런 거 나는 판매를 하는데 이런 거 광고할 인플루언서 구해요 하면 그 인플루언서들이 거기에 어플라이하는 시기예요. 근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약간 너무 퀄리티가 낮고 약간 그들끼리 좀 품앗이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유튼 형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박덕원님 요즘에도 스레드 통해서 서비스 사용자 유입이 들어오나요? 어, 스레드를 통해서 제가 요즘에는 컨텐츠 마케팅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유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지금 콜렉트를 어떻게 좀 일단은 유입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스레드가 요즘 많이 죽은 것 같아서 어, 오, 그러게요. 조회수가 예전보다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음, 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막 요즘에 개인 계정도 막 글을 막 엄청 자주 쓰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조만간 이제 다시 더 많이 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그렇고 그때 좀 체감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변화가 있긴 하겠죠. 음, 네. 근데 사실 뭐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는 거는 뭐 구글 검색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도 항상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타겟만 잘 잡으시면 돼요. 사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유입이 없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유입이 어느 순간에 어 분명히 들어오는 그게 있어요. 그 기회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스레드이든 X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일단 하시면 어디선가 반응이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파시면 됩니다. 그걸 파시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유입이 막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인데 그 들어온 유입이 그대로 사용자로 전환이 되면 괜찮은데 대부분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이탈이 어디서 되는지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걸 잡지 않으면 어, 결국에는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 할 때도 결국에는 마케팅을 쭉 해서 제품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장기 고객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 그럼 그거는 제품을 들여다봐야지 마케팅 컨텐츠를 팔 때가 아닌 거죠. 네. 네, 그러면 오늘은 더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만 하고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카톡방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만들고 계신 서비스가 있고 뭔가 고민되는 게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제 의견을 드릴 테니까, 네,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휴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휴가를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